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수석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간과 여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뭐 학교 안 가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이 앞둔 여행, 그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역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와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진행돼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저는 1972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많죠. 5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2000년대가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우주여행 또는 뭐 바다, 이런 데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세상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잘해봐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몰디브 정도 가면 아주 행복한 그런 여행인 것 같고요. 웬만한 지역에 가면 저렇게 복잡하고 사람 많고 어떻게 보면은 위험스러운 그런 곳이 이제 우리의 여행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대만큼 우리는 잘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좀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무슨 목적으로 여행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원래 사람들의 고향은, 우리 인간들의 고향은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현생 인류, 휴먼 사피엔스가 중동을 거쳐가지고 아시아까지 그리고 남미까지 가는 긴 여행을 했다라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왜 움직였을까요?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 익숙한 곳을 떠나가지고 낯설고 물선 그런 이상한 곳으로 사람들은 왜 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곳이 환경이 변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죽지 않으려고 옮겨갔어 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그러한 필수적인 생물학적인 이유만으로 과연 옮겨갔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왠지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오는데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특별한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온 수단도 없는데 도대체 시베리아는 어떻게 지나갔을 것이며 알래스카는 어떻게 지나가서 저 남미까지 갔을까 생각해보면 아득해지는 거죠. 우리는 낯선 환경,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독특한 마음의 요동이 느껴집니다. 아, 다르다.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새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또 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죠. 즉 여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발산되는 물리적 현상이다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구잡이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요만큼의 정보라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산을 넘어가면, 강을 건너가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누군가 넘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 또는 현재라고 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말을 듣거나 등등에 관한 사항들이 전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정보의 교류, 정보의 축적이라는 것이 여행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행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먼 곳에 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먼 곳에 뭔가 좋은 게 있대. 그러면은 어떻게 거래를 해서 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득도 보고 저쪽도 좋은 그런 거를 해볼까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것은 사람의 본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사람의 본성은 뭐죠? 나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나도. 그런데 나는 저 사람들이 안 주면 어떻게? 뺏어서라도. 힘으로라도 내가 뭘 해보고 싶다라는 어두운 본성이 사람 마음에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당연히 그러한 전쟁 그리고 그러한 전쟁과 수반되는 외교 활동 그리고 건설, 무역 등등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저 지역에 가면 뭔가가 좋을 거야 라는 것과 관련되는 활동 그런 이동과 더불어서 여행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할 게 뭐죠? 안전이죠. 어디 가서 다치거나 잘못하면 죽거나 이러면 여행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지역에 가도 내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크게 다치지 않을 거야. 내가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길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는 사람도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이 존재하는 속에서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낯선 곳에 가면 약탈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곳에는 사람이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동, 그리고 여행, 관광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 등장해서 질서를 잡는 시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국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넓은 지역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한 그러한 순간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여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가, 제국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씁니다. 제국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 아니면은 우리가 반제국주의 할 때처럼 보통 제국이라고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존재로 우리는 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뭐냐? 그 제국이라는 시대는 인류 역사 통해서 보면은 몇 번 나타납니다. 과거로부터 생각해 보면은 알렉산더 제왕이 만든 제국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도 있었고 등등의 몇 번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라는 시절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많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가 있어야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즉 여러 나라들을 거느린 큰 영토에 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이 제국인 것이죠. 그러한 넓은 지역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가 따를 수 있는 공통의 질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국의 장점은 되게 다양합니다. 많은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20세기 또는 거슬러 올라가도 한 17, 18세기 정도에 등장한 거죠. 그 전에는 여러 다양한 민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걸 갖는 나라 사람들끼리 다 어울려 살았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제국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질서를 따르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용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많은 정보를 취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지역에선 돈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뭐해서 먹고 사는지 그리고 그 동네의 풍습은 뭔지 등등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한 제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통의 뭐가 있어야 되죠? 질서와 더불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금이 됐던 은이 됐던 아니면 황제의 얼굴이 찍혀있는 그 무엇이 됐던지 간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교환 수단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교환 수단이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저 동네, 내가 일주일 동안 걸어서 간 동네에서는 내가 가지고 간 게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럼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안정적으로 저 지역에서도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여행의 등장과 더불어서 제국의 성립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국이라는 곳은 어마어마한 전투, 전쟁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투입된 병사들은 먼 곳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7턴 좋던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여행을 위한 여러 가지 거점과 인센티브, 자극 이런 것들을 부여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뭔가 내가 일에서 벗어나서 좀 쉬고 그리고 리프레시하고 재충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과 다른 것을 보통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과 떨어진 그러한 관점은 아니었어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먼 곳에 가서 일을 하는 출장과도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출장로, 출장을 많이 다는 힘 있는 권력자라고 하면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평생을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라는 어떤 한 국가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이 국가 내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실제로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넓은 제국 영토를 평생에 걸쳐가지고 순행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넓어지니까 이제 지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과거의 영토가 좁을 때는 총력을 기울여서 상대방과 맞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많은 병력을 들여가지고 국경선에다가 쭉 배치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두들겨 잡아서 뭔가를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나라가 커지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드리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제국을 안정화시킨 되게 현명한 황제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판도 존재를 하죠. 왜? 당연히 황제가 다니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집도 새로 짓고 숙소도 다 가다듬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각 지역 황제가 한번 거쳐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황제가 내가 냈으니까 왔으니까 돈을 내고 갔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각 지역에서 알아서 황제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뭔가 편의,
벽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돈도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비용에 관한 이제 비판적인 내용들도 사실은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행은 돈이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본격적인 여행은 그리스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시대 때부터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호기심, 안전, 돈, 이거와 더불어서 인프라죠. 즉 멀리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운송수단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로마라는 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삽을 들고 만든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비롯한 많은 이제 건축물들이 로마 시대를 상징하지만 진정한 로마의 상징은 뭐죠? 도로입니다. 도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도로들을 쌓았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 도로들이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당시 만들었던 도로를 보고 있으면 그냥 돌로 포장했구나 정도의 이미지 정도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만든 여러 가지 도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고 물 빠짐이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근데 포장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약간의 구배를 줍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쪽에 이런 식으로 연석까지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삽 들고 한번 이런 도로를 만들어 봐라 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하면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그걸 가지고 수만 킬로, 8만 킬로가 넘는 도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과거의 로마 시대에서 만들었던 도로는 물이 밑으로 새지 않을 정도로 빡빡하게 아주 꽉 짜인 판석으로 이루어진 도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러한 수레들이 소가 끌든 말이 끌든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군이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저 도로를 통해서 넉넉한 보급을 언제라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로마 시대의 도로는 서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집트,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까지 다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보통 로마 사람들은 하루에 이동을 할 때 한 20km 정도 내외, 많으면 25km까지 육지에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나라는 저런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서 여행이라는 것이 귀족층뿐만 아니고 좀 돈 좀 있는 사람들도 한번 해볼 만한 일로 점점 각광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라고 영원할 수는 없었던 거죠. 로마 제국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큰 혼란 끝에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는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에 있어서는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좋은 인프라, 안전하게 멀리 이동할 수 있었던 편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수백 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 여행이라는 것은 집 떠나면 고생이고 위험하고 가급적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간 그러한 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뭔가 이동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욕구들을 적절히 잘 활용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기 좀 전에 로마라는 나라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게 됐죠. 모든 종교,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 종교의 시발점. 그 종교의 시발점은 대부분 성지라는 이름으로서 되게 신성취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어떠한 이런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평소 같으면 불가능하던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큰 성당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쾰른 성당을 비롯해서 노트르담 성당이라든지 많이 보시면 뒤에 있는 그 꼬리, 뿔, 날개 이런 것까지 다 조각을 합니다. 제정신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즉 종교적인 신심, 종교를 믿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것도 저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 길을 떠나도록 만드는 동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지가 기독교의 성지였는데 새롭게 등장한 종교인 이슬람이 여기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로막게 되니까 성지를 되찾자. 그리고 그 성지에 가는 우리의 순례자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이 터졌고 결국 이것은 중세를 크게 바꿔놓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슬람 같은 경우도 성지와 관련돼서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라는 3대 성지를 갖게 되면서 그 속에서 많은 교류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순례 수요, 뭐든지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공급이 등장을 합니다. 각종 숙박시설,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동수단, 여러 가지 즐길 유흥거리 등등의 어떤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점차적으로 이제 안정화를 찾으면서 점점 다른 문명과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여행 작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븐 바투타 들어보셨나요? 이븐 바투타는 이제 아랍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아프리카부터 이 양반도 중국까지 다녀왔어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먼 지역을 다녀와서 그 지역에 관한 많은 책들과 이야기들을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가 남긴 여러 가지 단서들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미지의 세계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나침판이 됐던 거죠. 실제로 여행이라는 것이 본격화되는 어떠한 그런 계기 중에 하나는 대항해 시대입니다. 보통 대항해 시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임? 그렇죠? 네,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유럽의 관점이죠. 즉 유럽이라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보면은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서 보면은 저 끝에 있어요. 사실은 뭐 유럽 대륙이라고 보지만 유럽이라는 나라는 지역은 대륙은 아니죠. 유라시아 대륙의 저 서쪽 끝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을 보통 우리는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게 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대항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항해 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막 뛰입니다. 정말 미지의 보물섬을 찾아서 저 먼 곳에 있는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은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 포르투갈에서 시작해서 인도까지 가는 여행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쭉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그러한 여정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발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한 것은 어딜까지일까요? 실제로 유럽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 최남단, 즉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희망봉 있는 지역까지, 즉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부분까지만 유럽 사람들이 오랜 시간,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이 희망봉을 딱 도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프리카 동쪽, 즉 인도양이죠. 아프리카 동쪽서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이 지역은 이미 당시에 수많은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랍 상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심지어 동남아 상인들까지 오며 가며 많은 교역들을 했던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라는 것은 파편화된 지식을 종합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요만큼씩 알고 있는 기존 루트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대항해 시대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뭔가 호기심, 그곳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곳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인 노예들이 있어 라는 것도 사람들을 먼 곳으로 가도록 하는 요인이 됐던 거죠.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점은 우리가 보통 노예 무역 그러면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남미라든지 그 다음에 북미 이 지역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이 노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강제로 잡아갔다라기보다는 아프리카와 유럽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그러한 도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물건처럼 취급이 됐다라는 점들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이제 유럽은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의 축적은 유럽을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17세기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행이라는 것이 귀족이 갖춰야 될 어떠한 근본적인 경험, 귀족이 되기 위한 좋은 이제 통과 의례 이런 식으로 이제 간주가 되게 되는 거죠. 즉 남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남한테 좀 으쓱대고 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국은 돈은 많았습니다만 항상 유럽 대륙의 높은 문화 수준에 대해서는 뭔가 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세기가 되면서부터 영국 귀족들은 자제들을 주로 이제 유럽으로 보내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켜서 그랜드 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탈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게 됐습니다. 왜?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옛날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곳에서 어떤 유산이 나왔고 하는 것들이 온 유럽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아주 좋은 이벤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서 교양을 쌓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자질로서 이제 간주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랜드 투어라고 그러면은 뭔가 거창하고 좀 비싸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텐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유럽 특히 이제 영국 귀족들이 하던 그랜드 투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젊은 남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20대, 10대에서 20대 초반 정도
그래서 이왕이면 뭐 귀족이면 좋지만 젠틀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 일반 부르주아 같은 이제 평민들도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이런 여행은 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학습 과정은 가는 데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가정교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지역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가정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돈이 많이 들겠죠.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까지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적지는 보통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에서 3년 동안 돌아다니는, 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여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주변 도시들을 쭉 돌아보면서 많은 교양을 쌓게 됐고요. 이 당시 교양의 핵심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려지던 많은 그림들을 이해하고 품평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림의 배경이라든지 지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양을 갖추는 게 그랜드 투어의 힘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여행을 하다가 언제부터 일반적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여행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 후반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증기기관, 그리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열차죠. 기차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많이 수송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도 여러분들 심심하면 아니면 날씨 좋으면 이제 차를 몰고 주변 지역을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드라이브를 하게 된다. 즉 가까운 지역에 근교를 갔다가 당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여행은 사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가능했죠? 19세기 철도가 놓이면서부터 파리라든지 이런 중심지에서 반나절 하루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당시부터 바다를 건너서 대륙을 횡단해서 뭔가를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부터 대량 여행이라고 하는 대중 여행이라고 하는 매스 투어리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철 되면 바캉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서 되게 바쁜데 유럽 사람들은 한 달씩 여행을 가. 우리도 언제쯤 그렇게 될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여행이라는 것들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뒤바꿔 놓은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놨던 악당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면도 상당히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즉 히틀러 그리고 나치라는 정당은 어떻든 간에 국민들한테 투표를 통해서 선택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그 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하나를 원하지 나는 세 개쯤 해주겠어 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이제 끌어당겼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노동자들은 어둡고 축축하고 햇빛도 들지 않는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어요. 어디 여행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귀족들, 돈 많은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녀오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치가 내세운 개념은 뭐죠? 즐거움을 통한 강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1920년대, 30년대부터 독일은 시행을 했어요. 열심히 계좌를 만들어서 적금을 붓습니다. 별로 부담 없는 액수를 한 5년쯤 부어요. 5년쯤 부으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당시로서는 호화 여객선을 타고 1주일, 2주일씩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배만 탔느냐? 아니죠. 배에서 내리면 또 즐길 거리들이 있는 큰 요즘으로 말하면 리조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독일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고 나니까 야 나한테 이러한 행복감이 와. 좋다. 그러니까 이 국가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맞는 일이고 이 국가 지도자와 내가 함께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히틀러 혼자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독일 국민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같이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퀸터그라스의 개걸음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과거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떻든 사실은 사실이죠.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럽을 막 휩쓸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본 프랑스, 영국,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쟤네들은 좋겠다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저렇게 못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자,
사장님들을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식의 휴가 그리고 점점 긴 이제 여유 시간들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캉스의 시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즐거움, 호기심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뭔가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행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얻어올 생각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